네, 저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드리면 저는 성신여대 산학학술연구 교수로 있는 이효산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한 2년 전에 했던 연구인데 오늘 좋은 기회에 아 음 네네네네. 네, 좋은 경제지리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떨리고 좋습니다. 오늘은 ICT 산업 핵심 지역인 테헤란밸리를 대도시 혁신지구로서 보고자 합니다. 간단한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지리학에서는 주로 산업이나 기업의 집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클러스터 이론으로 주로 설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인 서울 안에서도 규모가 큰 지역인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과정을 보다 더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하고 또 이 공간을 더욱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성장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클러스터 이론에 조금 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라는 혁신지구라는 이론으로 테헤란밸리의 제도약을 좀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는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지식 기반 활동과 또 혁신 기반 활동이 함께 모여 있는 주로 아직까지는 과학기술단지나 연구 허브 또 산업구역이나 창조산업이 집적한 클러스터와 같은 인접지역 규모의 공간으로 보고 있고 또 기존의 일반 산업지구나 기존의 클러스터와는 조금 다르게 혁신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갖추어 놓고 또 그 안에서 일하는 인적 자본을 굉장히 강조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성도 기업이나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집적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지식 공유와 활발한 협력을 통해 상호 간의 이익이 되고 또 이렇게 창출된 결과가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밸리는 ICT 기업과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중에도 ICT 산업의 제조업에서 ICT 서비스업으로 그 약간의 내용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본 연구는 ICT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술자와 스타트업을 위한 지역으로 재도약하고 있는 테헤란밸리를 대상으로 도시 내 새로운 혁신지구 등장에 관한 배경과 형성 요소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어, 이론적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혁신 클러스터, 지역 혁신 체계, 창조 도시와 같은 이론들은 각자의 개념을 두고 서로 중첩하는 면들이 있는데요. 혁신지구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토지 이용이 등장해서 도시와 지역에서 보다 지식 기반 활동의 중심을 보고자 하였고 또 도시성을 가지고 있는 혁신지구, 그러니까 주로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혁신지구는 제조업 쇠퇴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빠진 도시의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된 특정 장소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거나 또는 혁신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직접해 클러스터를 이루면서 성장되고 확산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또 기업 및 기관과 더불어서 네트워크 및 관련 제도와 같이 혁신 클러스터를 이루는 주요 구성 이외에도 업무 지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거주, 편의, 여가와 같은 보다 공간을 복합적이고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 간의 도보 연결성, 또 오픈 스페이스라고 하죠. 공간 개방성,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통해서 그 구성원들 간의 소통의 원활함을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도시 및 클러스터의 품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본 시스템, 또 삶의 질, 장소의 특성과 같은 정성적이고 질적인 면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테헤란밸리를 도시형 혁신지구로 보기 위해서는 기존 혁신지구 이론과 더불어서 저는 창조도시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집적한 산업 클러스터나 혁신 창출을 위한 혁신 공간, 또 다양한 기반의 인적 자본과 창조 계급을 통한 도시 창조성을 강조하는 공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러스터, 혁신지구, 창조도시를 한 번에 나타내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 경제 지리로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혁신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이루었고요. 기업과 기관 이외에도 업무 환경이나 편의시설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스타트업이나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등과 공존하면서 직접 하고 있는 공간이고, 테헤란밸리 같은 경우는 ICT 산업 기반 기업과 기관들의 밀집에 그치지 않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창조 계급이 혁신을 창출한다는 점이 새로운 혁신지구가 가진 특징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요 ICT 산업 집적지로는 제가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표로도 만들어 놓았지만 G밸리라고 불리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있고, 지금 강남 테헤란밸리로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은 각각 규모나 주요 업종 또 생성 주체 목적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강남구 테헤란밸리 같은 경우는 90년대 ICT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강남구 일대의 ICT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 1세대들이 집적으로 생겨난 클러스터, 특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클러스터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건설, 금융, 보험업이 업종에 같이 함께 입지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G밸리의 경우에는 큰 변함 없이 꾸준한 밀집도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지만, 테헤란밸리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조금씩 밀집도가 감소했다가 다시 2016년까지 높은 밀집도를 형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년대 초에서 90년대 말에 테헤란밸리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ICT 산업 집적이 강남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90년대 초반에 일종의 벤처 단지, 그 당시에는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보다는 벤처기업이라는 말이 더 활발했으니까요. 벤처 단지가 형성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해 갔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당시에는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와 또 교통의 편리성을 강조하면서 테헤란밸리의 벤처기업들이 모이게 되면서 산업 클러스터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후반에 코스닥 붐이 있고 외환위기가 찾아오면서 IT 버블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헤란밸리가 쇠퇴를 하고 당시에 오피스가 밀려나면서 강남에서보다는 판교 쪽으로 좀 기업들이 이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제도약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벤처기업들이 스타트업이라는 요즘의 언어로 다시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고, 4차 산업혁명이 가까워지면서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유행이 다시 시작되었고, 과거와는 조금 형태가 다른 ICT의 아이템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기업의 구성 또한 기업 형태보다는 1인 창조 기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인력으로 이끌어지는 스타트업 등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스타트업을 향한 다양한 시설이 도입되었고, 다양한 지원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를 시작으로 테헤란밸리의 오피스 빈자리가 있었던 곳에 스타트업 지원 센터들이 설치가 되면서 창업 생태계가 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금융시설과 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나는 창업 생태계를 잘 뒷받침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테헤란밸리 같은 경우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선호하는 고급 인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보다 활발히 발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클러스터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비교적 견고하게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에 있어서의 증가세가 제조업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면에 비해서 크게 도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기업이 테헤란밸리를 빠져나가면서 생겼던 빈자리에 테헤란밸리가 90년대 벤처기업이 모여 자리 잡을 때랑 비슷한 형태를 보이면서 소규모 스타트업을 위한 창업 생태계로 변모해가는 모습입니다. 이
창업시설 지원 분포를 보시면 강남에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테헤란밸리 ICT 산업 같은 경우는 세미나나 컨퍼런스, 박람회 등과 같은 행사나 네트워크 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한 지식 교류의 우위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이 다른 지역보다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테헤란밸리의 혁신지구의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강남구 내에 위치한 ICT 기업과 또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또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AHP 분석을 통해서 핵심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 AHP가 끝난 뒤에는 ICT 서비스 기업이나 스타트업 지원 기관 관계자들, 또 벤처 투자 기관 등의 방문 인터뷰를 해서 왜 강남구 테헤란밸리가 도시형 혁신지구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는지의 설명을 조금 더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도시형 혁신지구 형성을 위한 주요 요인들을 한 에스마일 프라랍이라는 연구를 근거로 해서 형태, 기능, 환경, 이미지로 구분을 하였고요. 그리고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주요 요인을 고려해서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 요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중요도와 순위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와 표로 나타나 있고, 이 결과를 정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환경 측면 중에서도 문화 환경이 이루고 있는 환경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테헤란밸리가 혁신지구로서 평가되는 특징으로 다양한 지원 시설을 나타내고 있다,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크리에이터들이 집합소로 일컬어지는 강남구의 다양한 문화 공간과 문화 행사가 테헤란밸리의 혁신 창출을 거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요인으로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능 요인의 다양한 노동시장 및 작업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강남구 테헤란밸리에 위치한 ICT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인적 자원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문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혁신 창출에 보다 의미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 이동성, 교통 측면과 업무 연결 요인이 중요하게 도출되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밸리의 많은 노선의 지하철, 또 다양한 지역과 연결된 시내의 버스, 광역버스, 심야버스 등이 오고 가는 환경이 혁신 창출에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또 기업 간 기업과 협회, 연구기관과의 많은 네트워크와 지식 이전의 기회가 마련되고 있고, 이를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ICT 기반 기업들이 혁신을 창출할 수 있었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혁신 기반 기업을 나타내는 스마트 서비스나 지식 창조 산업 분포 요인이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ICT 기술이나 미디어, 디자인, 첨단 기술 같은 산업 등으로 하위 요인이 구성되어 있는 이 스마트 서비스, 지식 창조 산업 분포가 중요하다고 나타났다는 것은 테헤란밸리가 혁신 기반의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저는 그렇게 결과를 도출하였고, 또 도시형 혁신지구를 구성하는 기업들이 지식산업이나 창조산업,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테헤란밸리에서 도시형 혁신지구로서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인터뷰 내용을 경제적 자산이나 공간 물리적 자산, 네트워크 자산, 인적 자산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산 안에서는 테헤란밸리에 모이는 기업은 보통 ICT 기술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로 했고, 기술만큼 필요한 것이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를 이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산에서는 투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또 ICT 기술이 다른 분야와 융합되어서 혁신적인 생산이 가능하고 각종 투자의 기회가 증가되고 있고, 또
앞에서 보셨듯이 지원기관 시설이 강남구에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임대료의 부담을 덜기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한다던가 하는 시설 편리적인 측면에서 보다 혁신지구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공간적, 물리적 자산에서는 테헤란밸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가나 투자자들과 하루에도 몇 번씩 자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또 빠른 정보를 얻고 기회가 생기면 빨리 접근하기 위해서 테헤란밸리에 위치해 있는 분들이 많았고요. 이는 네트워크 요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기업과 투자자와의 뗄 수 없는 관계 때문이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팁스타운이나 구글 캠퍼스와 같은 공유 오피스이자 창업 지원 기관의 존재 자체가 창업가들을 자연스럽게 테헤란밸리로 모이게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네트워크 자산에서는 이미 혁신 자체가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혁신의 핵심이다라는 결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IR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기술을 공개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행사가 끊임없이 개최되고 있었고 또 소규모의 자생적인 투자자들의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있어서 테헤란밸리 네트워크 환경 자체가 테헤란밸리에 그들이 입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소홀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또 인적 자산에서도 이 인적 자산과 네트워크 자산이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기술이고 네트워크 자산이었습니다. 인터뷰 결과를 그냥 알로 매개 중심성을 보았을 때도 스타트업, 사람, 투자, 기술, 네트워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그냥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제 연구의 결론을 보시면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테헤란밸리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볼 수 있었고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테헤란밸리의 다양한 노동시장과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있는 점,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문화 환경, 이미지 측면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이 테헤란밸리가 도시형 혁신지구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강남구의 필수 편의시설 기반과 대중교통을 비롯한 도시 이동의 편리함, 또 사회적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작용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의 공유가 도시형 혁신지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테헤란밸리가 보다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성장이 가능한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도시형 혁신지구의 요인이 스타트업에 많은 영향을 그대로 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혁신지구 요인으로 혁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 내 혁신지구의 발전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자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형 혁신지구를 구성하는 주체 양성이 첨단 기술과 지식 기반의 기업, 기관, 연구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또 이를 이용해서 혁신을 창출한 인적 자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형 혁신지구에서 혁신 주체들이 서로의 매력을 찾아서 경제적인 성과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헤란밸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네트워크 활동을 더욱더 형성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서로의 능력을 조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조금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진 기술,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주어진다면 많은 주체들이 이를 활용하고자 더욱 모여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도시형 혁신지구는 테헤란밸리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타트업이 견인을 하고 있는 게 주였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기반의 기능과 환경에 초점이 맞춰진 지원을 통해서 보다 잘 정비가 된다면 더욱 많은 혁신 주체들이 부담 없이 찾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들 스스로 찾아와서 새로운 혁신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가 1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점점 많이 네. 빨라진 것 예, 같아요. 예. 이혜성 네네. 교수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원도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현황과 경쟁력 발표를 진행할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김경환입니다. 이 연구는 처음에 이제 실무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제가 진흥원에서 실무를 담당하면서 경험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 산업의 세계를 경제지리학적으로 좀 학술적인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연구를 좀 계속 이어가게 되었고요. 오늘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잘 듣고 잘 반영해서 향후에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이 연구는 저희 이제 진흥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이제 CBF 바이오경제 이슈 포커스 제6호에 실렸던 원고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인데요. 이제 2, 3년 전에 저희 진흥원에서 개최하는 바이오 엑스포를 찾았던 한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듣고 제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바이오가 뭐야?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합니다.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연구는 실무적인 필요에 따라서 시작이 됐는데요. 춘천이 98년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제 그 생물산업 육성 시범도시로 선정돼서 지금 약 23년 정도 이 산업을 육성을 했는데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전국적으로도 소수의 전문가들만 춘천이 이런 바이오 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원도 하면 의료기기 산업을 먼저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회의를 가면 이제 의료기기는 다 얘기를 하는데 바이오 산업을 얘기를 하지 않더라.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던 점은 왜 강원도 바이오 산업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건가? 라는 부분이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연역을 살펴보니까 이제 99년도에 4개 지역진흥 산업이 시작되고 2002년도에 전국적으로 9개 지역 확대되면서 각 시도별로 전략 산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강원도는 당연히 이제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기기, 신소재, 그리고 문화 관광 산업들이 전략 산업으로 내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시기에 전국의 13개 지자체에서 바이오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내세웠습니다. 뭐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쭉 해서 13개가 나오는데요. 2020년 현재 지금 전국 BT 특화센터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부처에서 설립해서 지원하고 있는 바이오 지원 기관들까지 합치면 무수한 숫자의 그 바이오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물론이고 지자체 또 이게 기관들끼리 결국은 중앙정부 사업의 예산을 따기 위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사업 위주로 해서 돌아가는 이런 환경이 됐는데 이 기관 간의 뭐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그 전국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현황에 있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전국 최초로 지역 바이오 산업을 육성했던 강원도의 현주소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제 그 지역 경제 특성 분석을 해서 강원도의 거시적인 지역 경제 분석을 이제 생산성과 고용률로 봤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강원도 지역 경제에서 바이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강원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에 대해서 정태적으로는 입지 개수, 동태적으로는 변이 할당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지역 내 총생산, 강원도 지역 내 총생산은 41조 원 정도 되는데 전국이 1,800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비해서 비중이 지금 현재는 2.46%인데요. 사실 95년도에는 3.3% 수준이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도 보시면 이제 그 95년부터 18년까지 전국적으로는 4.63% 성장했는데 강원도는 2.9%에 그치고 있고요. 이제 전체적인 비중도 3.3%에서 99년도에 3% 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2.4% 내외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강원도에서 기획하시는 분들이 3%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인구가 전국의 3% 수준인데 이 강원도의 어떤 파트가 3%를 넘어가는 파트가 있으면 굉장히 잘하는 거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지금 3%가 못 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행인 것은 이제 지역 산업 육성이 전략 산업이 육성이 되면서 그나마 이제 그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둔화됐다라는 부분은 지금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인당 GRDP를 보시면 전국이 전국 3,500만 원 정도인데 비해서 강원도 3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률도 지금 보시면 강원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 96년도에 보면 전국 대비해서 더 전국보다 조금 더 우수했죠. 약간 좀 나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2012년까지 해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제 80% 수준까지. 그래서 지금은 82% 정도 수준인데 1인당 GRDP는 인구와 뭐 GRDP의 상대적 비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두 개 지역의 이제 1인당 GRDP와 전국과 강원도의 1인당 GRDP와 인구를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연쇄계수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인구가 13% 정도 늘어나는데 강원도는 인구의 비중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인당 생산액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이 전국 강원도의 지역 내 총생산의 성장이 좀 많이 더졌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1인당 GRDP가 왜 그러면 전국 대비해서 떨어졌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요인 분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총 종사자 수를 이제 추가를 해서 생산성과 고용률로 이제 지금 살펴봤고요. 살펴본 결과 이제 95년부터 98년까지 통계가 제공되는 게 95년부터라서 95년부터 98년까지는 강원도의 생산성이 좀 더 우수했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그런데 99년도에 역전이 돼서 이제 2007년까지 확대가 됐고요. 2007년부터 현재 2018년까지는 생산성이 강원도와 전국 전부 정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두 지역의 생산성과 고용률 격차를 보시면 고용률은 이렇게 요동이 지금 치고 있지만 생산성의 격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1인당 GRDP도 꾸준히 이제 격차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고용률은 사실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안 나타나고요. 생산성이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서 1인당 GRDP의 격차가 확대되는 그런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관계를 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국과 강원도의 그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생산성이 가장 큰 이유였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2007년 이후에 계속 이제 고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책적인 이슈지만 사실은 이 생산성이 문제였다라는 부분도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클러스터의 그 현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제 바이오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오 산업은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한 산업이 아니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산업입니다. 이제 뒤에서 김 말씀드리면 박사님, 네, 저희 시간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발표 시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산업이고 뒤에서 이제 보시면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코드와 이제 무엇을 만드는지에 대한 코드가 이중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이 지금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산업 내에서 바이오 산업 내에서 비중이 높은 그런 산업들을 보시면 뭐 식료품이라든가 음료, 화학 제품, 의료용 물질 요 4개 정도의 코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지역 코드가 활용 가능한 수준에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의 현황 보시면 강원도에는 425개 기업이 있고요. 16,000명의 이제 기업 종사자들이 존재하고 2조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부가가치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전국 대비해서는 4.7%, 3.9%, 2.6%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GRDP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수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의 비중을 보시면 이제 종사자 수 중에 2018년 기준 종사자 수 중에 42%, 그다음에 제조업 부가가치 중에 42.7%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식품이 종사자 수가 비중이 높지만 부가가치는 좀 더 이제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데 그만큼 이제 식품은 좀 저부가가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음료 산업이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그다음에 저기 의약품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앞서 이제 GRDP랑 마찬가지로 이제 생산성과 고용률로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국 대비했을 때 고용 격차는 조금 더 이제 많아졌고, 강원도가 조금 더 고용의 비중이 높은 대신에 생산성 격차가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5천만 원 수준에서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생산성 격차가 나타났고요. 시도별로 봤을 때는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가 이제 조금 더 고용의 비중이 좀 많이 확대가 됐지만 생산성이 이렇게 급등한 지역들이 있고, 또 이제 충북이나 전북처럼 이렇게 생산성과 고용 비중이 함께 확대가 된 지역이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생산성과 고용률이 함께 개선됐었던 이런 분류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파트는 조금 더 세밀하게 분류를 해서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강원도의 이제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이제 정태적으로 살펴보면 입지 개수로 살펴봤습니다. 입지 개수로 보시면 강원도가 부가가치 기준은 2.5%, 종사자 수 기준은 3.0%고요. 입지 개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음료 파트가 좀 가장 높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것은 이제 예전부터 강원도의 주정이 좀 유명했었고, 강원도 강릉에서 이제 주정을 많이 생산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주류 공장이나 음료 공장들이 대규모 공장들이 많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할 점은 이제 의약품 산업이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은 이제 바이오 산업에서 의약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부가가치 면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태적 분석은 이제 변이 할당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변이 할당 분석은 크게 3개 부분을 해서 국가, 그다음에 산업 구조, 지역 할당 효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가 성장 효과와 지역 할당 효과, 산업 구조 효과의 서로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 산업이나 성장 잠재력 산업, 둔화 산업, 열의 산업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 이제 강원도는 이제 산업 구조 측면에서는 경기, 충북, 충남, 인천에 이어서 5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역 할당 효과 측면에서는 충북, 인천, 강원으로 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국 대비했을 때 2011년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2011년 당시에 강원도의 바이오 산업 규모는 전국에서 한 5위 정도 됐었고, 그 전체적인 영향을 전국 바이오 산업은 전체적으로 GRDP보다 높은 우수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전국의 바이오 산업의 성장 효과 대비했을 때 강원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그런 성장 효과를 나타냈다. 특화도가 높고 지역 경쟁력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 전국 국가적인 바이오 산업의 성장에 시도별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이제 압도적으로 가장 크고, 여기 규모가 워낙 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북, 충남, 인천에 이어서 강원도가 5위의 수준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요약을 말씀드리면 생산성 격차로 인해서 강원도의 지역 경제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이후에 감소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점,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 전체 제조업에서의 비중이 높지만 생산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강원도 바이오 산업은 입지 개수 측면에서 스쿼드가 높고 변이할당 측면에서의 산업에서의 변이할당 분석 결과 성장 산업으로 평가가 됐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실무자로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이제 강원도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 어떤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보면 규모의 한계와 인력의 한계, 생산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한계는 아무래도 강원도는 제조업의 비중이 낮다 보니까 제조업 내에서 바이오 산업 비중이 높더라 하더라도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같은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 회사들과 그다음에 컨설팅 기관들과 이런 부분들이 함께, 또 대규모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함께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모델들을 참고해서 우리 시스템의 좀 경직성과 관료성을 좀 극복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인력의 한계는 구직자들의 기대 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 급여의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이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차이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생산성의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낮은 투자율과 저임금 위주의 일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 의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율적인 도전을 하고 이를 이제 정부나 이제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기환 박사님, 이 강원도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현황과 경쟁력 분석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 강원도의 이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현황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또 시사점도 또 제공해 주셔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의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 온수산업단지 재생 거버넌스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코멘트를 주시면 최대한 수용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발전된 연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서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뒷 배경은 지금 서울 온수산업단지의 입구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돈이 되지 않은, 저희가 실제로 생각하는 산업단지의 어떤 경관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마지막 결론에서 요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꼭 요 지금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온수산업단지를 가보신 분들은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들은 서울 온수산업단지에서 보이는 경관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진들은 굉장히 노후화된 기반 시설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지 살짝 의문이 드는 정도의 경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천권역을 보시면 신축 단지와 같은 모습으로 굉장히 고층의 신축 공장들이 다수 들어서 있는 경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온수산업단지의 동일한 산업단지 내부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경관이고, 이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서울권역과 부천권역 행정구역을 두고 다르게 나타나는 경관이 됩니다. 저희 연구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산업단지 재생이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되었는가를 보고자 거버넌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나 공장과 같은 다양한 소유 관계들이 이해관계가 조정이 되어야 이 재생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산업단지별로 재생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따라서 재생 방식과 방향이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서울 온수산업단지는 동일한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지 약 50년간의 시간에 따라서 행정구역에 따라 차별적인 재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차별적인 재생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거버넌스의 특성이 인프라 혹은 산업 경관에 어떠한 변화를 갖고 오게 되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온수산업단지는 앞서 서울권역과 부천권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서울 온수산업단지가 전국 최초의 민간 주도로 형성된 산업단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민간들, 개별 기업들이 실제 이제 영등포기계공업협회가 주도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기업 부지가 이렇게 경계가 걸쳐져서 조성이 된 것이 온수산업단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단지와 다르게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져 있는 산업단지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온수산업단지 현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준공은 71년도에 되어서 올해로 약 50주년 정도가 되었고요. 입주 기업은 225개사 그리고 2,000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 공간이 되겠습니다. 기계공업 단지인 만큼 기계금속 관련 산업이나 부품 제조 산업이 특화된 입주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온수산업단지의 재생은 또 전국적으로 특별한 사례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2015년 국토부의 노후선단 재생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재생사업이 추진이 되었다가 4년 만인 2019년 10월에 온수산단 재생사업이 최초로 중단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생사업을 둘러싸고 온수산단은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를 뒤에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재생 거버넌스, 국내 재생 거버넌스를 보는 거에 있어서 저는 사회 복잡성 측면의 거버넌스 연구들을 조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산업단지 재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공공정책의 결정의 구조를 거버넌스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공공정책에 있어서 국가 혹은 정부는 이 거버넌스의
해결 기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느냐 혹은 실패로 작동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인과 하우스나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복잡성, 복잡계 시스템을 기반을 두고 국가별로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였고 이런 것이 지역이나 국가에 어떻게 맞춰졌느냐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했었는데 연구들의 어떤 핵심은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옳으냐 혹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특정에 맞추어진 상호적인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그 공공 정책이나 공공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상호적인 거버넌스의 조건은 이와 같고 그러한 행위자 간 네트워크 특성을 살펴보면 이제 전문화된 행위자 간의 높은 자기조직화가 이루어진 거버넌스일수록 조금 더 정책 목표의 달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들을 모으는 강력한 지배구조, 그러니까 사회 행위자 간에 소외되는 행위자가 없이 모두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제가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거버넌스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공공정책 거버넌스에서 산업단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또 들 수가 있는데 칠더나 로이그로크의 연구에서도 국가가 다른 행위자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산업단지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단지는 정부 주도로 공급되는 계획 입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재생 거버넌스에서 국가의 역할이 다른 주체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재생 거버넌스의 특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복잡한 소유권과 이해관계가 같이 상존하기 때문에 언제나 이러한 갈등의 요소가 상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단지 재생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다뤘던 연구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주로 이제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이나 재생사업, 구조고도화 사업에 있어서 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이러한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결국 사업의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내용들의 연구들이 다수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복잡성 거버넌스를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거버넌스를 분석하고자 했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관계입니다. 덤포드가 제시한 사회관계의 세 가지는 국가와 산업관계, 그리고 고용과 숙련도, 그리고 산업 및 기업 간 관계가 있는데 저는 산업단지 재생 거버넌스에서는 국가와 산업관계를 중심으로 이번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세부 분석 지표는 행위자 간 권력 구조, 그리고 이해관계의 일치도, 그리고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버넌스의 질적 수준을 시계열적으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거버넌스의 특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복잡계의 적응 주기에 그 이론의 개념을 차용해 보고자 하였는데요. 이는 이제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하고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중점으로 거버넌스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노후산단 재생에 대한 이슈가 이제 다수 나오게 되었으나 산업단지 재생이나 산업도시 재생은 해외에서 먼저 이제 수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중반 이후에 해외로의 생산 시설이 이전이 되면서 주력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시들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산업도시 중심의 폐허가 되고 방치되어 있는 산업 공간을 재생하는 것이 해외 노후 산단 혹은 산업도시 재생의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치되어 있는 이러한 공간을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업종 전환이나 경관, 물리적인 경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공간까지, 일터와 상터까지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생하는 것이 해외 산단 재생의 주요 특징이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국내 노후 산단 재생은 이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어떤 사업으로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근거법에서 노후산업단지는 착공 혹은 준공 후 20년이라고 하는 이 단일한 지표를 가지고 노후산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그 노후산업단지라고 불리는 해당되는 많은 산업단지들은 사실 폐허가 되거나 방치되어 있다기보다는 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의 기업 활동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산업단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 하에 앞서 많은 선행 연구들도 모든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소유권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실제 2009년부터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 사업이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례에서 이렇다 할 사례가 아직은 없다는 것이 또 국내 재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상상허브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사례를 통해서 국내
산업단지 재생 거버넌스의 유형들을 좀 도출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상상거부 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후 산단 내에 거점을 확보해서 민간 개발 사업들을 유치해서 이러한 것들을 점차 마중물로서 재생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 7월에 성남 산단, 대전 산단, 그리고 부산 사상공업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내 노후 산단의 특징인 이 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 산단에서는 결국 국내에서의 재생 방식은 부분적인 건물 재생 단위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상거부 사업을 가지고 사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었던 부분은 공교롭게도 성남 일반 산단, 대전, 그리고 부산 사상 1번 산단의 거버넌스는 굉장히 다른 유형으로 보여왔는데요. 성남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단독으로 사업 시행자로 들어와서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에 의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단독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버넌스의 특징이 있고, 대전 일반 산단은 이와는 반대로 공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그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산 사상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지자체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루고, 그리고 리츠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그 협력 수단을 통해서 사상의 재생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상호적인 거버넌스, 그리고 지금 상상허브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역별로 산단 재생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가 작동이 되고 있다라는 사례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거버넌스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산업단지를 재생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계속적으로 일치하는 이러한 거버넌스가 계속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국내 재생 거버넌스 사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울 온수산업단지 차별적인 재생을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차별적인 재생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부천의 거버넌스의 그 변화, 관계의 변곡점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서울은 71년 형성기, 그리고 71년 곧바로 규제 전환기, 그리고 마지막 2008년부터 2019년을 재생기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71년 형성기는 동일하고, 그리고 71년부터 2015년은 이러한 앞서 특성이 유지되는 유지기, 그리고 마지막 2015년 재생기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권역 거버넌스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민간 주도 공단, 민간이 조성한 산단인 만큼 서울 거버넌스의 특성은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였다는 것은 서울과 부천이 동일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파란색은 공공과 민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시기고, 빨간색은 불일치한 시기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와 공공의 이 이해관계가 불일치하는 시점은 71년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1년 7월 풍치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서울 시계 지역의 어떤 난개발과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풍치지구로 지정된 서울 권역의 서울 권역은 이제 산업단지로서의 조성의 목적과 달리 개발 제한 구역으로 조성이 되면서 입주 기업과 정부의 어떤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90년도에는 최고고도 지구도 함께 지정이 되면서 규제가 더 강화되면서 이러한 공공과 민간 기업들의 갈등이 조금 더 심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형성기보다는 규제 전환기에 정부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되고, 정부의 권력이 민간의 어떤 권력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규제 전환기가 됩니다. 그러나 2005년에는 풍치지구였던 이 풍치지구의 이름이 바뀐 시계경관지구가 해제되면서 서울 권역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는 듯 하였는데요. 그래서 2005년부터 온수역 일대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온수산단 재개발 사업이 함께 2008년에 추진을 하게 되면서 공공과 민간은 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에 이 민간 사업 시행자의 그 SPC 설립이 그 재정적인 문제로 무산되면서 다시 갈등의 그 관계들로 오는 그 기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보시면 2008년 온수산단 특별계획구역을 민간과 공공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는 이 온수산단 특별계획구역을 유지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온수산단은 반드시 재개발이 필요하고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만 선정이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특별계획구역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간은 이러한 특별계획구역 유지를
거부하고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 이유는 특별계획구역이 유지가 되면 서울 권역 입주 기업들의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증개축 또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규제가 작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서울 권역의 입주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특별계획구역을 해제 혹은 더 강력한 의견은 산업단지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의견들도 나올 정도로 이 특별계획구역 유지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정부와 민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은 정부가 이러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온수산단 특별계획구역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2008년 12월을 기점으로 공공과 민간의 어떤 갈등이 기제가 훨씬 더 심화되게 되면서 쭉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요. 이에 한 번 더 관계가 변화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이는 2015년 재생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서인데요. 정부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 입주 기업들의 지금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재생사업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고 입주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재생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걸쳐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부터 또 다시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구로구, 온수산단 관리공단 그리고 부천시까지도 이렇게 서로 같은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고자 거버넌스의 어떤 협력적인 그 네트워크들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계속 저변에 있었던 이 거버넌스는 결국 2019년에 와해의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한 요인은 바로 도로 기부 체납 문제였습니다. 실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기반시설로 이제 공공재원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공공도로에만 투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듯이 민간 조성 산단이다 보니 현재 지금 산단 내부 도로가 모두 공공도로가 아니라 개인의 사유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의 기부 체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정부와 민간의 어떤 의견 조율이 계속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결국 2019년 10월에 서울시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노후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서울 권역의 재생 거버넌스는 와해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서울 권역의 재생 경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까지도 2008년 규제가 적용이 되었던 특별계획구역이 유지가 되었고 현재 서울 권역의 건축물의 신축이 불가되고 그리고 증개축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 권역은 어떠한가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단순한 이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부천시의 그 초반 거버넌스의 특성도 마찬가지 민간 조성이었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어떤 협력적인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2015년 이 사이에 서울 권역의 규제와 다양한 관계의 그 갈등 변화와 있던 것과는 달리 부천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중공업 지역의 어떤 기준에 맞춘 개발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거버넌스 유지기가 지속이 되었고 또한 재생기는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면서 정부와 좀 더 긴밀하게 재생을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는 이러한 거버넌스의 특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부천 권역은 철저한 이제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로 민간 개별 기업들의 개별적인 투자로 인해서 재생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었고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신축 공장, 그 고층의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산업 경관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역과 부천권역의 3단 재생 거버넌스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면 형성계의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이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같은 시작점에서 같지만 서울권역은 전환기에 다양한 규제와 정부와 민간의 어떤 팽팽한 갈등 속에서의 권력 구조가 균형점이 깨지게 되면서 결국 재생 거버넌스의 와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반면 부천권역은 철저한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부의 최소 개입 그리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른 산업 경관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이러한 경관들이 서울 권역과 부천 권역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결론은 서울 온수산업단지의 서울 권역은 어떠한 재생이 이루어졌느냐? 토지 이용의 소필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기업이 성장하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던 기업들은 빠져나가고 대규모의 공장을 1인의 영세 기업들, 뿌리 기업들이 다 소필지화해서 같은 공장 안에 두세 개의 기업들이 같이 쓰는 이러한 공간들의 패턴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뿌리 산업의 서울시 내에 뿌리 산업
뿌리 기업들이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로서의 어떤 특성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부천 권역은 고밀도화되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서 업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뭐 IT 업체라든지 장난감 회사, 화장품, 식품 회사 이러한 업종들로 들어오게 되었고 토지 이용도 고밀도화되고 복합화되는 부천형 재생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결론인데요. 앞서 서론에서 보셨던 서울 온수산단의 서울 입구와는 다르게 현재 이 사진은 부천 권역에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굉장히 다른 경관이 나타나는 이러한 차별적 재생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서울 온수산단은 행정구역별로 상이한 이런 정부의 역할 그리고 거버넌스 행위자 간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에 따라서 산업단지 재생 방향과 방식이 결정되었고 산업경관의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 동일한 산업단지의 차별적인 재생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결국 다양한 함의점이 있겠지만 이제 복잡한 사회적인 어떤 이해관계 체계에서 지역의 공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공적인 거버넌스는 결국 지역 상황에 적합한 전략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이 전략적인 상호작용에서는 거버넌스 주체 간의 형평성이 있는 권력 배분 구조가 수반되어야 이러한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네, 함의를 좀 도출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혜윤 교수님 시간 내에 아주 좋은 발표해 주셔가지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와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제조업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이제 구조적인 개혁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뭐 프로세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 예를 가지고서 서울형과 또 그 서울과 마치 같이 있는 이 부천이라든지 온수 지역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해 주신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발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에 대해서 우리 경기연구원의 문미성 위원님께서 의견을 좀 주시고 제 생각에는 다른 우리 그 발표자님들도 의견 주시고 서로 의견을 갖다가 교환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문미성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까먹기 전에 정혜윤 박사님이 하신 기서부터 한번 코멘트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되게 생각나는 게 우리 마킬라도라 지역이 미국하고 멕시코의 접경 지역의 마킬라도라 지역 보면은 국경을 넘으면 너무나 같은 생활권인데 다르잖아요. 제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 사회의 제도가 뭐 우리 아까 온수산단 같이 이런 데의 경관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같은 산업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다른데 다른 경관이 나타나는 이런 게 그 사회 제도가 달라서 그렇지 않나. 이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거버넌스가 어떤 산단의 재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걸 들었고 다만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나중에 한번 서울하고 부천하고 전혀 다른 접근을 했는데 자세하게 그거는 말씀하시진 않아요. 어떤 방향이 더 적합한 것인지. 그러니까 부천 같은 경우에는 고밀 개발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생각나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소들은 나갔을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업종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과는 좀 근데 현대적으로 변했어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표하신 내용 대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산단 재생 사업도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영세한 소필지화 뭐 등등이 돼서 근데 그 서울의 영세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안 쫓겨났다. 젠트리피케이션에서 피해 그래서 이게 뭐 이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렇게 그 대도시 지역의 산단 지역, 공업 지역, 산단 지역의 재생 사업할 때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되나? 그러니까 고밀 개발, 규제 완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서울 운수 산단처럼 특별 계획 구역으로 해서 뭐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쫙쫙 막아서 그 뭐 기부 체납 뭐 등등으로 해서 사실 민간 자본의 투입을 상당히 막는 이런 관점을 서울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이거 한번 그 어쩌고 해야 하는지 좀 여쭙고 싶고, 이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저는 일단은 박사 학위 네.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세요? 지금 연구 초기 단계이고 이 네. 경관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거버넌스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산업 네. 경관이 바뀌면 네. 산업이나 공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작하시는구나. 네네네. 네. 흥미로운 주제 하시네요. 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네. 이제 강원 김경환 박사님 거에 저도 흥미롭게 들었는데, 바이오 산업을 무엇을 만드는 최종 제품이 아니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그래서 했는데 바이오 산업은 유전공학에 기반한 산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근데 정작 분류가 제가 봤을 때는 산업 중분류 단위로 바이오 산업을 추론하는 건 좀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C10, C11 뭐 이런 게 다 식품 전체라면은 우리가 뭐 기능성 식품까지는 어떻게 바이오로 봐주겠는데, 뭐 다른 것까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도 의약, 음료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엔 90% 이상이 바이오 쪽이 아닌,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정의한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른 유전학에 기반한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분석하신 게 과연 강원도의 식품이 바이오 산업의 28%뭐 이렇게 차지한다고 하시는데, 근데 과연 이게 맞나, 그 규모라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바이오 산업을 2디짓이 아니라 5디짓 정도는 봐서 끌어내야지 강원도 바이오 산업의 실체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또 바이오 산업 하면은 우리가 뭐 바이오 클러스터 그러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지식 상출 기관이라는 대학이나 연구소가 꼭 있어요. 뭐 우리 3대 바이오 하면은 보스턴, 시애틀 이런 데가 다 보면은 거기에 샌디에고 대학, 시애틀 대학, MIT 뭐 이런 게 반드시 있어서 이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바이오 클러스터가 발전하는데, 근데 강원도, 춘천 그러면은 의료기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은 나지만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지식 창출 기관, 바이오 산업의 기본인 유전학에 기반한 산업이라고 하면은 유전학을 창출하고 확산시키고 있는 이런 주체가 형성됐는지, 그게 어떤 게 있나 이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 이런 걸 한번 여쭙고 싶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호선 박사님 그는 논문으로 잘 읽었습니다. 우리 저도 흥미롭게 봤고, 이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라는 개념을 저도 이제 대학원 처음 들어왔을 때 인더스트리얼 디스트릭트 개념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산업 클러스터 나오고, 뭐 플로리다 같이, 리차드 플로리다 같이 뭐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릭트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와서 가장 최근에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가 핫한 개념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 직접지나 경제 직접지를 인더스트리얼 디스트릭트라는 렌즈를 통해서 본다는 것이 보니까 큰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산업 생태계라는 얘기 나왔을 때 산업 생태계하고 클러스터가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해서 뭐 이게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인더스트리얼 디스트릭트를 이렇게 구글에 쳐보면은 막 난리더라고요. 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세계 인더스트리얼 디스트릭트, 그래서 뭐 혁신을 촉진하는 해가지고 뭐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도 요거를 학술적으로 좀 더 좀 정교하게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그 전에 뭐
이노베이션 뭐 에코시스템 뭐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작년에 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죠? 예, 근데 그 더 궁금한 거는 저는 그 테헤란밸리 관심을 갖게 된 게 이 논문을 읽어보게 된 게, 저는 판교를 한번 보게 되다 보니까 판교하고 이게 굉장히 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IT 같은 경우에는 판교에 중견기업들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거래 관계를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들이 대체로 서초 강남의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있고, 그러니까 판교 같은 경우에는 로컬보다는 강남의 중소기업하고의 그러니까 강해서,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라는 게 꼭 테헤란밸리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 서울의 상암 DMC, 그다음에 뭐 마곡산단, 성수동도 최근에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집적지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차원에서 한번 이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셨는데 좀 더 한 발 물러가서 그 마곡, 뭐 상암, 그다음에 판교, 이게 각각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라는 관점에 봤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고 차별화되고 유형화할 건가, 이런 거는 이제 고민이 되고 한번 이렇게 이왕 연구하신 김에 한번 테헤란밸리 말고 그 옆에 그 뭐 여의도도 뭐 IT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쪽으로 연구하게 되면 좀 더 풍부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네. 못하는 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그 약간 그 마이크로하게 말고 네. 매크로나 메소 범위에서의 그 이노베이션 그 디스트릭트, 이걸 보게 되면은 참 재밌겠다. 네. 실질적이든 뭐 정책적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문미성 의원님, 네. 이 세 분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 좀 순서를 좀 거꾸로 해가지고 우리 이효선 교수님부터 혹시 그 문미성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답하실 내용 네, 있으시면 뭐 대답이야. 순서대로 좀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저도 간단하게 답을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 박사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기회가 있으면 지금도 뭐 프로젝트성으로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기보다 이제 하고 있는 연구에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관점으로 굉장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해외 논문을 계속 찾아는 보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학술적으로 어떤 정의를 내린다거나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좀 시도를 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해 주신 대로 좀 광범위하게 마곡도 그렇고 사실 뭐 가장 많이 요즘 나오는 게 상암 DMC가 맞고요. 뭐 판교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해 주신 대로 광범위하고 큰 스코프로 좀 보면 꼭 제가 저도 꼭 보고 싶습니다. 꼭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저기 그 판교 한번 이렇게 가보시면은 네. 정말로 그 많이 변했고요. 그렇죠.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뭐 저도 소개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투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뭐 거기 한글과 컴퓨터도 있고 그래서 네. 거기서 보면은 왜 거기서 같이 그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고 사업 분야도 굉장히 많이 변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밖에서 보는 그쪽으로 것보다 오면서 네. 서로 유대관계 그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 사업 분야도 많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네. 다양해지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그렇게 반영을 해가시면서 같이 네. 하면은 좋은 또 연구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경환 박사님, 그 문미성 위원님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문미성 위원님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좋은 이제 방향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이오 산업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 논의가 많고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지역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다르고 국가가 생각하는 바이오 산업과 지역이 생각하는 바이오 산업이 지금 현재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는 가용한 데이터 수준이 이제 2디짓 단위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5디짓 단위로 제가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봤지만 신뢰성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합쳐봤을 때 이게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지금 활용하지 않은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 지식 창출 기관은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교랑 한림대학교에 지금 바이오 관련된 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강원대학교는 애초에 농업대학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있고 저희 이제 기관이 이제 2003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한 20여 년 좀 있으면 이제 20주년이 되는데 20년까지 이 지역의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바이오 전문가들, 대학교의 이제 교수님들과 저희 기관이 함께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애초에 이 바이오 산업이 98년도에 춘천에 지정될 때 같이 활동을 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예, 김기원 박사님, 저도 뭐 간단하게 그냥 조금만 코멘트를 드리면은 지금 뭐 저희가 이 정부에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이 산업 그린 뉴딜 정책 등등을 하면서 이 각각 지금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면은 각 지역에서 나서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지역에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이 취약한 부분은 좀 보완하시고 우리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 클러스터를 또 이런 집적을 갖다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 굉장히 많은 접경 지역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접경 지역을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접경 지역에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우리 이 군 부대 이동도 있고 등등해서 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장점으로서 이 기회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살리는 부분을 어필한다면 지금은 이제 정부 주도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정부 주도와 관련돼서 우리 정성훈 교수님 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정부 주도로 하시는데 다들 많이 물어보세요. 왜 강원도냐? 라는 것을 많이 물어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보완을 하시면은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미래 방향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혜윤 교수님 혹시 네, 대답이 있으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 네. 네, 너무 좋은 코멘트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은 좀 연구가 초반이다 보니 저의 많은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제가 이 재생을 연구하면서 들었던 것은 정부의 정책이 지금 있는 입주 기업들의 어떤 생존을 끊어내는 그러한 사례들이 사실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서울 온수산업단지에 국한돼서는 어쨌든 뿌리 기업들의 어떤 특성화된 공간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터전으로서 조금 더 재생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 지금 산업단지가 3곳인데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와 마곡 일반 산단 그리고 온수산단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 산업단지의 유일한 제조업 단지로서 이들을 정말 뭐 재생이 안 된다고 해서 노후화되었고 이들이 들어옴으로써 뭐 지역에 피해를 준다거나 유해 업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럼 이곳에서 어떻게 이 생존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재생 지원하는 방향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왜냐면 청계천 같은 경우에 공구상가나 이런 기계 업종들은 결국 가든파이브로 이전을 시켰지만 현재 가든파이브는 거의 이제 공실 상태에 있고 다시 청계천으로 들어오는 이런 기업들의 잘 살고 있는 기업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들은 사실상 조금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혜윤 박사님 하신 연구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이 정책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하겠지만은 이 정책을 결정할 때 보면은 뭐 전문가 의견들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결정한다는데 가만 보면 정책을 자기들끼리 그냥 쭉쭉쭉쭉 그어가지고 정책을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각 부서마다 이게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고 중복되다 보니까 어떤 한 특정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지 않고 서로가 얽히고 설켜 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정혜은 이 교수님께서 논문을 좀 완성하시고 그러고 나신 다음에 이 정책 입안자들한테 좀 이 많은 좀 이 정책 조언을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젠트리피케이션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도시가 이 특성이 없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참 매력이 없는 건데 뭐 저희가 보면 굉장히 획일적인 방향으로 보면은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획일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세션이 원래 45분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핫하게 발표를 해 주셨고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시간은 오버됐지만은 그 시간 이상으로 많은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